계엄 해제 뒤 왜 단전? 어제죠. 민주당이 이 계엄 선포 당일, 그러니까 밤이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넘긴 아주 이른 새벽에 그 국회 상황에 대한 어떤 걸 공개를 했어요. 어떤 영상도 공개하고. 이른바 단전이에요. 단전. 전기를 끄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모습,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설명도 좀 나왔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한 8초간 지속됐습니다. 색으로 이제 방금 열었습니다. 방금. 이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변한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1시 6분에 지하 1층이 단전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5분만 빨리 특임대가 국회 단전 조치를 취했다면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 못할 수도 있었던. 일단 당시 어제 이제 민주당이 밝힌 상황인데요. 이걸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이게 시간 순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이제 날짜가 넘어가잖아요. 다음 날로 12월 4일로 1시 1분에 계엄군 7명이 본관에 도착했다. 그리고 근데 이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가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된 뒤에요. 그리고 통과가 된 뒤에 단전 조치가 되는 거예요. 차단이 돼서. 그래서 이게 껌껌해지죠. 1층 부분이, 지하 1층이. 그리고 한 5분 조금 넘게 단전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후엔 다시 이제 전기가 들어왔는데 여기 빨간 글씨로 된 건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통과된 뒤에 1층 부분만 전기가 나갔고 차단이 됐고 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놓고 김용태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납득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된 뒤에 전기가 나갔다, 단전이 일어났다는 거. 표결 전도 아니고 이건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단전을 목적으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들어왔다라면 사실 제일 먼저 전차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단전을 했을 텐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 이것을 단전을 했다? 이게 좀 납득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현태 단장인가요? 누가 국회에서 외부에서 국회를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단전을 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아마 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 계엄군들이 지하 1층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납니다. 실제로. 그 몇몇 상임위원장들도 만나는 야당에 실제로 그런 분들을 체포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단전과 관련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 그 내용도 예. 한번 실체적 진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전용기 의원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에 들어가서 뭔가를 다 장악을 하려면은 들어가자마자 전기를 다 꺼서 아예 깜깜하게 만들면은 뭐 해제 요구안 처리도 안 되고 그러는데 해제 요구안 처리가 된 뒤에 전기가 또 지하 1층만 또 나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 추정을 해보자면은 예. 현장 근무자들은 계엄이 해제된 것을 즉각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때 저 차단을 했던 군인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 아니에요? 몰랐을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단전 지시는 있었고 단전 시도가 있었던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계엄군이 사실 국회에 셔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국회의 전원이 다 떨어지는지를 사실 몰랐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계엄군들도 즉각 들어와서 단전부터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는 예. 사실 시민들이 국회에 나와서 계엄군을 막을지도 몰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엄은 시민들이 직접 막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계엄군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단초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김용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체포 지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단전 지시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이 있어야 된다 말씀 주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엄군이 국회에 온 것 자체가 위법한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전혀 없이 그 행위만으로도 예. 충분히 내란 죄로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딴 얘기 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단전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어제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지하 1층 부분 계엄 해제 이게 다 처리가 된 뒤에 단전이 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단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또 부인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은. 이와 관련돼서 뭔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이 좀 나왔어요. 설명들이 들어보겠습니다. 공포탄 문제, 그다음에 테이저건 사용, 그다음에 내부 전기 끊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707 단장이랑 상의했다는 건 맞죠? 분명히 707 특임단장이 현장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랑 통화해서 그게 가능하냐, 할 수 있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고.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경규 변호사. 그럼 이게 결국에는 지금 김현태 단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단독으로 그럼 전기 끊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럼 이게? 뭐 일단은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 증언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어쨌든 당시에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해서는 뭐 윤 대통령의 지시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또 그걸 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라고 또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뭐 어쨌든 당시에 단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쨌든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조금 해석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더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정말로 이제 단전을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으면 지하 1층이 아니라 본관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었겠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엄 해제 의결하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법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곽종근 전 의원의 진술, 그다음에 CCTV 영상이 이제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이런 이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뭐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다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어쨌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그런 진술만이 아니고 뭔가 이제 윤 대통령 측에 어쨌든 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이기도 해서 예. 그런 부분에 따지게 되면 더더욱 이제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전에 뭐 인원들에 대해서 뭐 끄집어내라라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또 신빙성이 또 높아지는 그런 또 해석도 될 수가 있어서 예. 마냥 이게 뭐 윤 대통령 측에서 지시가 없었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진술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진술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취지로 고려했을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이제 뭔가 또 힘이 실리는 진술일 수도 있다. 신빙성이 있는 예. 진술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요구안이 다 통과가 된 뒤에 전기가 1층만 나갔는데 그걸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냥 단독으로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 지금 김현태 단장의 얘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요. 김현태 단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질문 받고 또 이런 얘기도 꺼내놨는데 이건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모 회사에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 한 이야기죠? 제 기억에는 부승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약속대로 지원이 됐나요? 당시 기억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부회장 전문이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믿는 잘하는 변호사다. 그래서 이제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안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태 의원, 이게 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변호사를 좀 뭐 이렇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책임져 주겠다는 뜻이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안 해줬다고 또 나오네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그럼? 일단 여기 대해서 부승찬 의원이 그 국회의원직을 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누가 어찌됐든 양측에서 거짓말은 누군가 한 명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고 나서 그 2, 3일 뒤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장군들이 나와서 했던 발언들 이런 것 실제적으로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 저희가 여론몰이가 시작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역시 김현태 단장의 발언 역시 민주당에서 정말 변호사를 제공하고 어떤 증언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예.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개업 그 탄핵 이후에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선동하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와 같아지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가려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 이걸 가지고 지금 단박에 나오는 반응이 이거 벌써 뭘 회유하려는 거 아니냐 봐줄 테니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민주당에 유리한 것. 다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변호사도 붙여주고 다 돌봐줄게. 이거로 또 이게 또 이 지적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실관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부승찬 의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 김현태 단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두 분과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실체적 진실을 오히려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여론몰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로도 이미 끝난 내용인데 무엇을 여론몰이를 하고 예. 무엇을 더 밝힐 게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계엄하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뭐 플랜을 세워가지고 본인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말씀하시는데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세 의원. 군대를 국회로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예. 전용기 의원 지적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담백하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계엄이 있고 나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했던 어떤 브리핑들 가령 특전사 갖고 왔던 케이블 타이가 정치인 체포를 위한 거였다라고 예. 기자회견도 했고요.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실탄이 매뉴얼대로 군인들이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정치인들을 사살하기 위해서 실탄을 챙겼다. 예. 뭐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게 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냐. 더 이상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 이렇게 체포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를 갖고 왔는데 그것을 국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고 한 걸 누가 믿습니까? 실탄을 왜 가지고 옵니까? 이런 내용들을 뻔히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전 국민이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오는 걸 봤는데 더 이상한 내용들을 갖다 붙이는 게 더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점들은 저희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용균 변호사. 지금 701 단장, 김현태 단장 얘기가 지금 속보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지금 우선 민주당이 곽종근에 붙여준다는 변호사 이후에 안 붙여줬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고요. 다른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부하 살리려 야당과 사적 만남을 한 거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계속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계엄 당일 민주당 저희를 이용해 폭동 일으키려는 느낌. 약간 이거 회유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용균 변호사 특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니? 약간 본인이 이용을 당했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네요 오늘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근거 자료나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따지기는 조금 애매한 사안인 것 같고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 증언을 했을 때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할 지점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에 많이 나와요. 뭔가 진술이나 얘기를 할 때 이게 좀 사전에 오염이 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자회견도 했던 사람인데 그때 예. 발언 내용과 이번에 이제 헌재 탄핵 심판 증언을 할 때 그때의 발언 내용이 미묘하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달라진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진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헌재 재판관들도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뭐 민주당에서 뭔가 이렇게 회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헌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제외하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나와서 진술하는 게 사실이다. 만약에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진술이 이렇게 바뀌게 된 그런 경위나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참작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뭐 납득이 된다면 뭐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고 예. 만약에 납득을 할 수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이 이제 흔들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믿기 어렵다라고 해서 배척을 하고 다른 증언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술 신빙성 유무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용기. 네, 뭐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올 이 내란 행위에 대한 그 법원의 예. 판단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이 계속 폭동을 사주했다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 저런 얘기가 오늘 이 김현태 네. 단장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계엄이 성공했다면
저 군인들의 군홧발에 밟히고 있을 민주당입니다. 계엄 선고했다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었겠습니까? 예. 저들의 군홧발에 밟히지 않은 그 민주당을 향해서 폭동을 사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에요.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A부터 D등급으로 정치인 등 그리고 각계 인사들을 다 이름을 적어놓고 수거,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이런 표현들이 막 적혀 있어요, 지금요. 자,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500여 명이 일단 수집입니다. 수집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수집을 한다, 수거한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 경찰 쪽에서 이걸 확보해서 했죠. 근데 이게 약간 경찰에서 의미 있다라는 이 수첩 내용이 의미 있다. 증거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검찰로 넘겼어요. 근데 이게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했는데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알 수가 없다 이게 누가 다 이걸 일관되게 쓴 건지는. 그리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수첩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용임 변호사. 공소장에 빠졌어요. 이 수첩에 관련된 거는. 그럼 이게 향후에 증거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수첩은 그러면은? 공소장에 이제 기재를 하는 부분은 유무죄에 대해서 어쨌든 유죄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가 쓰는 마지막 소장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의 내용을 기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유죄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넣었을 때 자칫 잘못해서 증거 능력이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제 썼던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좀 단편적이고 뭔가 내용을 본인이 어쨌든 이게 작성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거를 정말로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작성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인 뭐 지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계획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찰 입장에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나중에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는 없지만 대신 그런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관계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만약에 이 수첩에 들어가 있다면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신빙성을 따질 때 하나의 판단,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는 있거든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어떤 정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따질 때의 의미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찰도 아마 이걸 검찰로 송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공소장에 증거 능력은 없긴 하지만 나머지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따질 수 있을 때는 하나의 자료로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보면 무슨 삼선 집권 뭐 후계자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계엄과 관련된 실행 계획의 흔적인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망상인가인데 검찰은 그게 자신이 일단은 없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하게 그 내용들을 적어서 이제 올렸을 때에는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적 감정을 했을 때도 지금 어쨌든 누가 작성했는지 회신 불가. 감정 불가예요. 감정 그렇습니다. 불가, 그리고 지금. 이 수첩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정말로 그냥 나는 내가 소설을 쓰듯이 이제 그렇게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나온다면 사실 그 진정 성립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럼 저걸 토대로 이제 상대방을 처벌하려고 했을 때 이 증거 능력 자체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증거들도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제 오염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무리수를 두기는 좀 어려워서 아마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가 보강이 된다면 결정적인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냐 아니면 혼자 그냥 쓴 망상을 적은 거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검찰 쪽에서는 이거 자칫 잘못 따랐다간 이거 뭐가 잘못될 수 있다. 일단 공소장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죠. 추가적인 수사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멈추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 근데 이제 검찰도 이 검찰청이 전국에 있잖아요. 오늘은 창원지검에서 뭔가 하나 결정을 합니다. 창원지검 하면 아시죠?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 뭐 결정을 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발표 내용은.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관련자의 관할을 고려해서 현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 그러니까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 거예요.
그럼 중앙으로 온 거죠. 지금 서울로. 서울중앙지검이 뭐 단일 검찰청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수사 능력도 좋다고 평가받는 건데 일도 옮겼어요. 그동안 사실은 미리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수사하고 지금 옮긴 겁니다. 오늘요.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왜 옮겼는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설명이 없는데 이것도 이경인 변호사께. 사건은 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관련자가 많은데 관련자의 대부분이 지금 서울 쪽에 지금 거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지금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예. 재판에 또 관할권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지검으로 다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 이제 검찰청으로 이송을 하게 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조금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많이 처리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어쨌든 뭐 이송을 했다라는 자체가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한 이송이다. 좀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나오고는 있어가지고, 근데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 관련자들이 많고 관련자들의 대부분이 주거지가 이제 서울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명태균 사건에 약간 이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소환 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 부분도 혐의의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은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던 부분, 아니면 뭐 나머지 다른 지인들이 또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를 또 제공을 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모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자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계속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송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 걸 놓고 지금 명태균 특검이 속도를 내니까 이거를 피하려는 뭐 명분 쌓기 아니냐, 뭐 약간 이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상원지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건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명태균 측에서 밝힌 내용처럼 뭐 140여 명의 전훈지 국회의원 번호가 있다, 뭐 저장되어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만큼 더 큰 단위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 지연책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창원지검이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중앙지검으로 급하게 이송한 것, 처음부터 하지 그랬냐 하는 비판도 있는 만큼 특검의 당위성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 명태균 특검법, 좀 야당, 민주당이 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게 빨리빨리 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1차 본회의에서는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쓰지 않을까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전망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또 제2요구가 왔을 때는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원지검에서 관련자들을 기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중앙지검에서 이송돼서 추가로 수사가 이어질 수가 있고, 특검이라는 것은 늘 예외 보충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 안에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들려왔던 소식,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근데 수사팀이 또 그대로 또 옮겨가서 또 한다 그러죠? 아마 지휘체계 문제만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